고 씨는 숨을 죽이고 귀를 세웠습니다. 중문 쪽으로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 최대한 몰래 나가야겠어. 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호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혹시 이 집을 나가려는 것인가?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고 씨는 며느리의 집신이 안채 대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고 씨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대한 거리를 두며 며느리 뒤를 따라갔는데 홍자야담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낙동강 상류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버들골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소리를 내는 풍경이 달려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해마다 가을이면 붉게 물드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최 씨 문중의 안주인인 고 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집안을 이끌어온 고 씨에게는 아들 최서방이 있었고 3년 전 혼례를 올려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미령이 있었습니다. 고 씨는 스스로를 엄격한 사람이라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원칙이 있었습니다. 밥대를 지키는 것, 살림을 아끼는 것, 집안 어른에게 예를 다하는 것. 그 세 가지만 지키면 자신은 세상 어느 시어머니보다 너그러운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미령이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도 고 씨는 그 기준으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미령은 그 기준을 잘 따랐습니다. 밥대에 어김없이 밥상을 차렸고 살림을 아꼈으며 어른에게 늘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들어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며느리 방에 등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고 씨는 일찍 자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열흘이 지나도 패턴은 같았습니다. 저녁 술시 밤 8시쯤 방에 들어가면 이내 불이 꺼졌습니다. 그것만 보아서는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젊은 몸이 일찍 자리에 드는 것은 오히려 기특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함을 처음 감지한 것은 한 해 가을이 깊어지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고 씨는 밤사이 몸이 불편해 잠을 깨어 뒷마당 쪽으로 나서다가 대청 쪽에서 찬바람을 느꼈습니다. 중문 쪽에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아, 며느리가 잠그는 것을 잊었나 싶어 중문 쪽으로 나갔더니 문이 살며시 열려 있었습니다. 바깥은 어두웠고 사랑채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 돌담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 씨는 잠시 서서 마당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에 열렸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고 씨는 며느리의 집신이 안채 대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밖에 나갔다면 집신이 저렇게 반드시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신을 신었거나. 고 씨는 슬쩍 살폈습니다. 미령이 외출할 때 신는 남학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돌 한쪽 구석에 두던 남학신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고 씨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는 잠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진다는 말이 본인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한 번씩 눈이 떠지는 것은 이미 수년째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버릇이 이번에는 이상한 의심을 키우는 데 쓰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고 씨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 석가래를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문득 대청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마루 삐걱거리는 소리를 피하며 걷는 듯한 아주 천천히 이동하는 발소리였습니다. 고 씨는 숨을 죽이고 귀를 세웠습니다. 중문 쪽으로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조용히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호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마당에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미령이었습니다. 깊은 새벽에 며느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법 크고 묵직해 보이는 보자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사사로운 정이 생긴 것인가였습니다. 곧이어 어디 몸이 안 좋은 것인가?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혹시 이 집을 나가려는 것인가? 별별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고 씨는 그 자리에서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각을 어림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두 눈은 천장을 향했지만 귀는 중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식경 약 30분쯤 후 미령이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아까와 똑같이 발소리를 죽이며 손에 있던 보자기는 없었습니다. 고 씨는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고 씨는 아들 최서방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령이 요즘 밖에 나다니는 것 같지 않느냐? 최서방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령이 어딜 나가겠습니까? 소자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최서방은 날이 밝기 전 일찍 자리에 들고 새벽이면 바깥으로 나가는 탓에 아내가 한밤에 나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집안에 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을이 더 깊어진 어느 밤, 고 씨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바깥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고 씨는 이불을 당겨 덮으면서도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청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고 씨는 재빨리 일어나 두꺼운 배자를 걸쳤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미령의 실루엣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역시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보자기를 나눠 들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남학신을 끌고 조용히 중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마당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밝았습니다. 미령의 뒷모습이 대문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 씨는 젠걸음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마을 골목이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군데군데 달빛이 내려앉았고 미령은 그 빛 사이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최대한 거리를 두며 뒤를 따랐습니다. 자신이 이 새벽에 며느리 뒤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서글프고도 우스꽝스러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령은 마을 중심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버들골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을 우물이 나오고 그 곁에 허물어져 가는 빈집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마을 훈장이 살던 집이었는데 훈장이 죽은 뒤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담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미령이 그 빈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무너진 담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인가? 깊은 새벽에 고 씨의 머릿속에서 갖가지 상상이 피어올랐습니다. 좋은 상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령은 빈집 대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따라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고 씨도 조심스럽게 담장 모퉁이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빈집 담장 옆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고 씨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 깊은 새벽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10살 안팎으로 보이는 아이 셋, 좀 더 어려 보이는 아이 둘, 도합 5명의 아이들이 느티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가지가 얇아 찬바람에 어깨를 잔뜩 오므리고 있었습니다. 미령이 그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많이 배고팠지? 미령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고씨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령은 들고 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사발들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사발. 뚜껑을 여니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고씨는 담장 모퉁이에 선 채 눈이 크게 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령이 새벽에 집을 빠져나와 아이들에게 밥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깊은 시각에 찬바람 부는 가을밤에 아이들은 사발을 받아들자마자 숟가락도 쓰지 않고 손으로 밥을 집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급하고 간절한지 고씨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줄였는지가 그 손놀림 하나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미령은 아이들 사이에 앉아 숟가락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급히 먹으면 체한다. 아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밥 먹는 속도를 늦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것이었습니다. 미령은 그런 아이를 보며 슬픈 눈으로 웃었습니다. 고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씨는 미령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묻는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귀를 기울였습니다. 버들고래는 몇 해 전부터 다 고을에서 흘러든 유민 가정이 몇 집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뭄과 흉년이 겹쳐 살기를 잃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다 버들골 들머리에 눌러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유지들이 묵인해준 덕에 겨우 움막을 짓고 살았지만 먹을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어른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남의 바치를 해주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이면 아이들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밥을 지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마솥에 남은 것이라도 있으면 퍼먹었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굶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미령이 우연히 골목에서 아이 하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6살 배기 여자아이였는데 저녁이 깊었는데도 골목 어귀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령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령은 그 자리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부엌을 살펴보니 마침 저녁 가마솥에 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찬을 차려 먹였습니다. 아이는 새 그릇을 비웠습니다. 6살짜리가 새 그릇을 비웠다는 것이 미령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곤추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랐습니다. 남의 집 천한 아이를 끌어들인다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끼어든다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에 함부로 손댄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미령은 결국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서방님 몰래, 시어머니 몰래 밤마다 아이들을 먹이기로. 처음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 6살짜리 아이. 그 아이의 언니도 굶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둘이 되었습니다. 옆 움막 아이들도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5이 되었습니다. 미령은 낮 동안 밥을 여분으로 지었습니다. 반찬도 조금씩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사발에 담아
밤마다 아이들에게 가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띌까봐 빈집 옆 느티나무 아래를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품삯일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먹여야 했습니다. 담장 모퉁이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고 씨는 한참 후에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별이 많은 밤하늘을 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익은 감이 달빛을 받아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사로운 정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디 몸이 안 좋아 몰래 나다니는 게 아닌가 의심했던 것도, 집을 나가려는 게 아닌가 걱정했던 것도 모두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단지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주러 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새벽에 혼자 아무 말도 없이 고 씨는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령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중문을 열고 발소리를 죽이며 안채로 들어오는 소리. 고 씨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곧 답이 왔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했다가 핀잔을 들을까봐, 남의 일에 끼어든다고 꾸중을 들을까봐, 집안 살림을 마음대로 쓴다고 서운한 소리를 들을까봐. 며느리는 혼자 감당했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 밤마다 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 씨는 평소보다 1시경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령이 부엌에 나오기 전에 먼저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쌀을 안치고 가마솥에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반찬 그릇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령이 미리 만들어 둔 것들이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하나하나 꺼내보니 모두 아이들 입맛에 맞출 법한 반찬들이었습니다. 고 씨는 반찬 그릇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반찬들이 절반은 아이들에게 갔을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며느리는 살림을 아껴가면서 아이들 몫을 만들어냈습니다. 재료를 조금씩 더 써서 조금씩 더 요리해서 조금씩 떼어냈습니다. 미령이 부엌에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고 씨가 밥을 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겠사옵니다. 주무시지 않고 됐다. 앉아라. 고 씨는 말없이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미령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번에 내가 찬장 반찬이 왜 자꾸 줄어드나 했더니 미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님, 알았다. 다 알았어. 고 씨는 천천히 된장국을 떠먹었습니다. 눈은 밥그릇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밥상 위에 침묵이 쌓였습니다. 그때 고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발 2개 더 챙겨가거라. 1개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 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라. 밥 먹어라. 고 씨는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미령도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두 여인은 그렇게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 씨는 부엌에서 미령과 나란히 서서 밥을 지었습니다. 미령이 쌀을 씻는 동안 고 씨는 감자를 깎았습니다. 조림을 만들 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감자조림은 달짝지근하니 아이 입맛에 잘 맞는 반찬이었습니다.
몇이나 되느냐? 5이옵니다. 제일 어린 아이가 6살이고요. 부모는 두 집 모두 이른 새벽부터 남의 밭을 나가십니다. 어미들도 읍내 주막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녁이면 아이들만 남게 되옵니다. 고 씨는 감자를 깎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를 떠올렸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먹이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정작 아이들이 저녁 한 끼를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 부모들은 알고 있느냐? 내가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것을 모르실 것이옵니다. 말씀드리면 몹시 민망해 하실 것 같아 말을 못했사옵니다. 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령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헤아리며 이 일을 해왔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자존을 지켜주려는 마음, 부모들이 민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 참으로 세심한 아이였습니다. 잘했다. 미령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잘했다고. 나라면 못했을 것이야. 그렇게. 부엌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났습니다. 미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고 씨는 미령과 함께 보자기를 쌌습니다. 감자조림, 계란말이, 갓 지은 흰 쌀밥. 사발 5개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미령이 하나씩 보자기로 감쌀 때 고 씨가 그 옆에서 두꺼운 헝겊을 덧대었습니다. 식지 말라고. 밤이 깊어지자 두 여인은 함께 중문을 나섰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미령이 나타나자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낯선 어른이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은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장 어린 여자아이가 미령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어머님이시다. 미령의 말에 아이들이 고 씨를 바라봤습니다. 고 씨는 쪼그려 앉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손주 없이 살아온 고 씨에게 아이들의 눈망울은 낯설고도 어딘가 아렸습니다. 까맣고 동그란 눈들이 고 씨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어서 먹어라. 고 씨는 사발을 하나씩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얌전히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이 자꾸 가늘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장 어린 여자아이가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맛있어요. 고 씨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미령이 옆에서 고 씨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고 씨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별빛 아래 5 아이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두 여인이 그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그 자리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고 씨는 마을 이장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버들골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성격이 화통하고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 씨는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민 가정 아이들이 저녁마다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것, 며느리가 몇 달째 혼자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장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동네 이장을 오래 했는데 그것을 내가 몰랐구려. 이장은 곧바로 마을 어른들에게 기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 사랑채에서 조촐한 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고 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던가. 우리가 너무 무심했네. 도와줘야지. 당연히. 마을 어른들이 나섰습니다. 한 분은 김치를 담아주겠다고 했고,
다른 분은 된장을 덜어줄 테니 갖다 먹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창고에 가끔 남는 곡식이 있을 때 그 집들에 가져다 주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날 모임 말미에 누군가가 미령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최씨댁 며느리가 그 일을 혼자 다 했다 하더이다. 몇 달 동안이나? 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네. 맞아. 그 착한 마음씨 좀 봐.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고 씨는 가만히 앉아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남편 최서방이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고 씨는 저녁 밥상 앞에서 아들에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령이 몇 달 동안 밤마다 동네 아이들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 혼자 감당해 왔다는 것,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돕기로 했다는 것을. 최서방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 씨가 말을 마치자 최서방이 미령을 바라봤습니다. 미령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서 어깨가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소? 미령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히 살림에 부담된다 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잖사옵니까? 최서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요. 미령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최서방은 밥상 위에 놓인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소. 미안하오.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옳은 일을 했는지. 고 씨는 밥상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히 국을 한 술 크게 떠먹으며 시선을 딴 데 두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버들골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 할머니 두 분이 번갈아 가며 유민 가정에 반찬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마을 공동창고에서 곡식 한 뎃박씩을 두 가정에 정기적으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해질녘이면 마을 사랑채에 들러 할머니들이 내주는 간식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아이들이 한 달쯤 지나자 제 집 드나들듯 사랑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령은 더 이상 혼자 새벽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보자기를 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저녁이면 고 씨와 나란히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두 여인은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 할 일을 하면서 가끔 한마디씩 주고받았습니다. 미령아, 감자 한 바구니 더 가져오너라. 예, 어머님. 감자조림은 어찌 만드는 게냐? 요번에 아이들이 그것을 더 잘 먹더구나. 달게 하셔야 하옵니다. 꿀을 조금 넣으시면 좋사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별것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감나무에 새 잎이 돋을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쑥을 캐던 고씨 옆에 미령이 앉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와 감나무 아래서 놀 것이었습니다. 이장 어른이 지나가다 손을 흔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밥때가 되면 모두 밥을 먹을 것이었습니다. 따뜻하게, 함께. 고씨는 그해의 가을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며 따라 나갔던 그 담장 모퉁이에서 본 것들. 아이들이 밥을 먹던 모습, 미령이 가장 어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 그 따뜻한 장면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아온 만큼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수한 밤을 혼자 나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돌아오던 그 며느리를. 그게 부끄러웠고 고마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고 씨는 그 마음을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발 하나를 더 장만했습니다. 미령이 쓰던 것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